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튜브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부산도 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그냥 지하에 처박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더운지는 모르죠. 에어컨이 계속 나오니까. 어, 뭐, 오늘도, 어, 참, 뭐, 그래,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종편을 이제 또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어, 진짜 뭡니까 방송에서 다뤄야 될 주제들은 전혀 안 다루고 오늘도 여전히 그 뭐 건진법사 또 뭡니까 논문 또 뭐 물론 저 뭐 여당의 그 지금 뭐 비대위로 가는 그 부분은 당연히 좀 보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더해 가지고 이준석이 분탕 치는 거 뭐 또 하태경이 분탕 치는 거 뭐 이런 것들 계속 뜨들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절대 보도를 안 합니다. 왜냐? 그런 거 보도하면 우리 토끼 형 지지율이 확 올라가니까 저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뭐 오늘도 제목은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투입니다. 투. 오늘 보니까 그래 하나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추가된 게 뭐냐? 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전통시장 상인들 내주 마트 휴업 폐지 반대 집단 행동을 한대요. 전국 상인연합회. 그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 분야에서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기득권.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사주 일요일 날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가지고 뭐 전통시장에 매출에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돼요. 이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BS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니 솔직히 그 뭡니까 그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달해 주잖아요. 뭐 일정 금액 이상이나 아니면 뭐가 되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필요하면 어 웬만하면 제가 그 쿠팡에서 로켓 프레시 하잖아요. 그러면 자정전에만 주문하면 새벽에 배달돼 오잖아요. 솔직히 오프라인 매장에 갈 일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상황에서 이사주 일요일 날 휴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만약에 차이가 좀 있다 한들 그 이틀간의 그 매출이 얼마나 치명적인 어떤 그 작용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치명의 반대가 뭐야? 엄청난 이득을 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짓 하는 건 오로지 그냥 선동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자기들도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뭡니까 우리들이 먹고 산다라거나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또 지금은 또 이런 걸로 선동해가지고 또 막 그 뭐라고 합니까 이 뭐 상인연합회의 어떤 그 위상도 올리고
이 일반적인 저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갖다가 현혹시켜가지고 뭐 후원금을 걷는다든지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그 뭐 이 말을 들어보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도 회복하지 못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시점에서 마트 휴업 폐지가 논의되는 점이 속상하다. 마트 입장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소상공인들이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게 옳다. 과연 그럼 이런 게 자기들이 말하는 마련되는 이 시기가 언제일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거 시행한 지 10년 넘었잖아. 10년 동안 뭐 했는고? 10년 동안 과연 이 새끼들이 뭐 했을까요, 보면? 아니, 그 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럼 갑자기, 이런 추상적인 말로 상인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2, 4주, 한 달에 딱 2번 휴무하는 건데, 이거를 서서히 완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절반 정도를 갖다가 만약에 영업을 못하게 막았던 거였으면, 이 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15일을 영업을 못하겠으니까, 뭐 1년에 뭐, 아니면 1년에 하루씩 풀어준다든지, 그럼 이게 뭐 서서히 완화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만, 아니, 2, 4주 일요일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서서히 어떻게 완화를 해요? 막말로 1년에 하루씩 완화한다고 해도 2년이면 되는 건데. 이런 빨갱이 새끼들의 이 말은 항상 보면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전부 다 지금 씨부리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이런 거는 그냥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바로 시행하는 게 제법 좋은 거예요. 뭐 이따위를 뭐 무슨 의견을 수렴하고 무슨 여론조사를 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어, 안 가겠다는 사람은 뽑고 가겠다는 사람은 못 가는 경찰국 파견. 일단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경찰국에 진짜 전체 인원이 16명인데 16명 중에서 일단 그 국장은 이전에 선임이 됐고 그럼 15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어차피 과장 3명은 총경이었고 그럼 3명 빼면 12명 아니야? 그러면 아니지 12명에서 또 저 뭐야 이거 지금 빼고 나면 그래 하여튼 12명이나 치고 아니 그럼 12명인데 뭐 여기에서 뭐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뭐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뭐 수백 명을 뽑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그래 한 10명 남짓 뽑는데 이거를 무슨 지금 뭐 저 뭡니까 그 공고를 해가지고 희망사 손들어보라 해가지고 뽑아야 돼요? 아니 경찰이 14만 명이라면서요. 14만 명. 그럼 14만 명 중에서 겨우 그래 10명 뽑는데 이걸 그러면 오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라. 이렇게 해가 뽑아요 이걸.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그래 10명을 뽑는데 여기다가 공고를 올려가지고 만약에 오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라 했을 때 뭐 한 1000명이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명을 서류 심사도 하고 뭐 면접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 언론이랍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계속 쳐씨부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10명 뽑는데 씨발 만약에 1000명이 지원하면 경쟁률이 100대 1 아니야 100대 1. 이거 언제 심사해요 이거를. 아니 미친 것들 아니야 미친 것들. 그냥 이거 그냥 자기들이 소설 쓴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기자들 현장에 뛰는 애들 없다고. 그냥 소설 쓴 거야 이거. 보시면 경찰관 A씨는 지난 주말 행안부 경찰국 파견 희망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이를 인사안에 포함 A씨는 지금도 황당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B씨는 일찌감치 경찰국 파견을 희망했다. 무슨 경찰국 파견을 일찌감치 희망합니까? 딱 보름 만에 그 정광석화처럼 다 끝났는데 자원을 방도가 없었다. 내부 공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안부에 문의를 해도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B씨는 파견 희망자가 꽤 있었지만 귀에조차 주지 않았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냐. 딱 봐도 소설인 게 표가 나잖아요. 이런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개돼지 버러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래 10명 남짓 중에서 뭐 A씨, B씨 아니 그 얘는 그러니까 인사안에 포함됐다고 하면 10명밖에 없잖아. 그럼 뭐 누군지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A씨는 지금도 황당할 따름이다. 이런 데서 그냥 나오고 말겠습니까? 가뜩이나 씨발 물을 뜯을 게 없나고 지금 하이에나 새끼들 개떼까지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물을 뜯을 거리를 찾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었다면 아시아 경제 같은 이런 족박 같은 이런 데 간단하게 나오고 말았겠습니까 여러분? 종편이고 하루 종일 떠들었을 거 아니야. 가뜩이나 씨발 물을 뜯을 거 없냐고 눈이 벌게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을 좀 상당히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이전처럼 무슨 보도 지침을 주라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처럼 뭐 패널들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들 그 방송국의 의견이 아닌 양 서로 물고 싶고 뜯게 만드는 이 구조만 깨뜨리고 딱 너희들이 보도하는 건 너희들이 책임하에 너희 방송국 책임하에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A부터 Z까지 너희들 책임하에 다 해라. 그렇게만 해도 언론 환경이 지금보다는 한 훨씬 나아질 거예요. 아니 그리고 토끼 형이 분명히 그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1월 달에 언론이 미국에는 거의 보도를 하면은 언론사 자체가 뿌리가 뽑힌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흘러가는 말로 그 말을 분명히 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종편을 없애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좀 정화를 시켜야 돼요. 일단은 1차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야죠. 그리고 적당한 때에 국세청, 뭐 공정거래위원회 다 동원해가지고
틀어야지. 언론사 사주고. 그래, 학교 다 보내야죠. 그리고 숨진 법카 의혹 참고인은 김혜경 수행 기사였다는 이제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아마 어제 그 지인이 아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아마 이제 JTBC에서만 지금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 경선 기간 동안 김혜경 씨와 함께 다니는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숨진 김 씨 지인은 김혜경 씨 기사로도 일을 하셨었어요. 기사로 같이 수행기사로서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인데, 그 보세요. 경선 후보들 가운데 배우자 전용 차량을 사용한 건 김혜경 씨가 유일했다. 아니 진짜 이런 걸 보고도 그러니까 겨우 시장 도지사 마누라 신분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는데, 이게 진짜 대통령 부인이 된다면 진짜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는 또 얘기하면 또 열받지. 일단 좀 삭히고. 그럼 이게 지능이 필요합니까? 이런 거 판단하는데. 상식이나 논리나 이성이 필요합니까,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상식. 상식도 아니잖아, 이거는. 본능이잖아, 본능. 그러면 시장 부인일 때도 이렇게 절대 안 되는 불법 의전을 받았고, 이 경선 때도 이렇게 배우자 전용 차량을 사용했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그 국회의원이 직접 수행 비서를 또 했잖아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걸 딱 들으면 저거는 근본이 안 돼 있는 거구나. 제 근본이 갑질을 하는 그 근본이구나. 이런 느낌이,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생각이 안 드나? 그게 내가 진짜 이상한 놈인가? 나하고 나 대표님이 진짜 이상한 놈인가? 숨진 김씨 지인 경선할 때 지원 안 해주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같이 다니는 거 아니니까. 이 의원 측은 부인 운전기사인 고 김모 씨를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편에서 계속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배모라는 그 시장년하고 그녀는 아마 어제도 말씀드렸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 아마. 두려움에 지금. 분명히 자기도 느낄 거거든요. 자기 그 애인, 하기가 그 나이에 뭐 그냥 애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떡치는 상대였지, 떡치는 상대. 막 그냥 서로 그냥 그리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껏 그래봐야 그래, 약간의 정이 든 떡치는 상대가 뭐 죽었다고 넋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상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진짜 생각을 해보라니까. 나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어리고 정말 그 어린 마음에 진짜 뭐 순정을 바쳐서 이런 정도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뭐 그 이 숨졌다는 이 김씨 이 양반은 뭐 이혼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배씨 이녀는 이혼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 웃기는 게 제가 듣기에도 아마 이혼하고 바로 이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뭐 한 1년이든 2년이든 좀 그런 텀도 거의 없이.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심한 남자가 급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남자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남자면 된다는 거. 자신의 그 허러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냥 남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뭐 씨발 그래 죽었다고 그 넋이 나가. 그게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제대로 느낀 거야. 자기도 당연히 10년을 넘게 몸종으로 일을 해줬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만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사적으로 심부름도 하고 해줬던 자기 떡치는 상대가 그렇게 죽는 거를 보고 자기도 이제 진짜 제대로 공포를 느낀 거지. 아, 이건 까딱하면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 도청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공포감이 지금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보도에 대해서 음해고 왜곡이다. 근데 대응하는 걸 보세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그냥 허위 보도다. 그냥 가짜 뉴스도 하면 되잖아. 그런데 바로 처음 나온 반응이 음해고 왜곡이다. 이런 표현을 왜 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건 가짜 뉴스다 하면 되잖아. 간단하게. 진짜 이게 만약에 가짜 뉴스면 그런데 음해고 왜곡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수민 참고인이 김혜경의 운전기사다 이게 뭔 어려주고 음해고 왜곡이야. 그냥 가짜 뉴스면 가짜 뉴스고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사실이다 아니다 딱 간단하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음해고 왜곡이야. 왜곡이라는 말, 음해라는 말 모르나? 제가 이전부터 뭐랬습니까? 이 새끼는 김부선이하고 떡친 동영상이 나와도 조작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사진이 그렇게 나와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 모른다. 여행을 가가지고, 출장을, 무슨 일주일가량, 출장을 같이 다녀와도 모르는 사람이다. 딱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부선하고 진짜 떡친 영상이 나와도 저거 나 아니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음이고 왜곡이고 조작이다고 분명히 할 거예요.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개돼지 정도의 지능만 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는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는 참 참말로. 그리고 또 뭐 오늘 뭐 기자회견인가 했죠. 8월 중순 내 수사 끝낸다. 검경 대놓고 정치 개입.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전당대회에 맞춰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또 개소리를 쳐 씌우고 있죠.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하고 수사에도 균형과 형평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다.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한테 고발된 거 국민의힘도 고발한 게 있지만 어차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발했어요.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잖아요. 그럼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다. 국민의힘도 고발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 또 일반 시민들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아니면 패널로 나온 새끼가 어차피 빨갱이 패널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고 소위 보수파라고 하면서 나온 패널이라면 이런 걸 틀려주고 나서 의견을 말하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뭡니까 확인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민의힘도 고발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도 다 고소를 했다. 저렇게 끊임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게 이재명이다. 저런 사람이 과연 국가 지도자가 돼서 되겠냐?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지. 근데 빨갱이들은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막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해야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팩트를 지적하는 게 맞다. 우리 씨발로 막 그렇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어 이 새끼야. 이 쓰리 같은 새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나라 백성들 수준에는 진짜 딱 이재명이가 딱인 걸 맞아요. 이재명이가 딱이야, 딱. 딱 맞춤이야. 안성맞춤. 이재명이가. 이 수준에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 쌍년, 이 씨발년 분명히 빨갱이일 거거든. 학부모는 무슨 학부모야, 씨발 빨갱이들이지. 그래 찾아봤더니 찾아보고 나니까 더 인연한테 일 받더라고요. 막 씨발 진짜 정말 이런 년을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그 가끔씩 이럴 때는 저도 한 번씩 토끼 형한테 진짜 열받는다니까. 하긴 뭐 2년 아니면 또 누가 뭐 있었어 뭐 원하는 토끼 형의 그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상민이 그때 경찰이 그러니까 저 시위한다고 막 하면서 집단행동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다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김인철이 그 양반이 만약에 됐으면 분명히 이상민 장관이 했던 것처럼 이상민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 누군지 다 알고 있다. 학부모라고 참칭하면서 여론 호도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그 간담회를 하던 중 참석자의 손을 잡아 끌다가 거슬당했다. 이 뭡니까? 이게 장관이란.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이 장면 나오더만. 아니 눈물 글썽글썽하고, 아니 이거 관련해서 눈물을 왜 글썽거리는데? 그것만 봐도 딱 표가 나잖아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래 이상민처럼 그렇게까지 할 용기가 없으면 정책에 대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발표된 게 아니다. 많은 오해가 있다.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를 거칠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지금은 그냥 돌아가시라고, 차근차근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씨발 회의를 끝내고 그냥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아니 그 정도도 못하냐고. 빨갱이들하고 결탁했다, 그 정도가 만약에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데 아니 이 빨갱이는 손을 들썩 잡으면서 위로? 그 이러는 순간 씨발 그래 진 거야. 그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그 밑에 차관이 나왔어 오늘 수습을 하잖아요. 근데 뭐 확실하게 수습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지금 그릇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동훈이나 이상민이가 뭐 일처리 하면서 막 언론에 쓰고 어디고 물고 싶고 뜨는데, 그 뭐 정책 관련해서 아니면 뭐 발언에 관련해서 그 밑에 차관이나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수습하느라고 뭐 변명을 하거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 그냥 밀고 나가잖아 그냥. 그 밑에 애들은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이 애는 뭡니까 지금? 장관이고 장관에다가 부총리나 된다는 식이나 된다는 년이 이 씨발년이 사고를 치니까 밑에 차관이 나와가지고 수습한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보세요. 정책 폐기로 보는 건 너무 앞서 나간 거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합의 과정을 거쳤어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냥 폐기라는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어쨌든 넘어갔으면 차관이라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상황 수습한다고 이렇게 또 변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 아니 한동훈이가 이상민이가 정책 추진하고 하면서 그 밑에 차관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습한다고 하는 경우 봤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자기가 씨발 다 차고 나가니까 대도 않는 개소리 하는 것들 다 씨발 제거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 봐. 대표가 딱 나오잖아. 그 보니까 2008년 6월 12일 날 설립됐는데
뭐 처음에는 자기들이 내세운 거는 정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반발해서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중대가 된 거죠. 그 이제 그 좀 몇 가지 보니까 요 요것과 관련된 유명하지 않은 소규모 단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실제 정부 교육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소문이 많았다. 그리고 2015년 고등 수학을 축소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고 하죠. 수능 수학 출제 범위에서 기하와 벡터를 제어시켜야 한다고 꾸준히 반발해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이게 없어졌다면서요. 그리고 토론식 수업 역시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을 계속 주장한다는데 이거는 역시 학급단 10명 정도로 구성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명대 중후반에서 인원이 많잖아요. 그 씨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명이 되면 30명이서 무슨 어르죽을 토론식 수업이 됩니까? 한 사람이 1분씩만 얘기를 해도 씨발 중간에 그 쉬는 시간 뭡니까 잠깐 끊어지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3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40분 다 가버리네. 그 이제 이런답니다. 사칙 연산만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데 어려울 필요 있나? 그러니까 수능 시험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AI 수학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 너네나 해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2028년 대입에서부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수능을 무력화하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학부모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 보세요. 딱 하는 짓이 빨갱이잖아, 빨갱이. 근데 이런 년을 데려다 놓고 학부모라고 데려다 놓고 씨발년이 보세요. 작년 9월 28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지금은 그래 더불어민주당이잖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게 뭐 일명 수능 킬러 문항 금지법이랍니다. 아니 저도 뭐 자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게 시발은 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수능 수학을 이제 수학에서 어려운 요 기하하고 벡터를 다 제어를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어야 되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쉬워졌다는 거죠. 수학 시험 문제가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쉽게 말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쨌든 이거 등수를 매겨야 되는데 그럼 등수를 매기려면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없어지니까 변별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한두 문제를 어렵게 낸대요. 그 저거들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것마저도 자기들이 스스로 없애겠다고 이 짓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그 줄여서 뭐 사극세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참 어쨌든 모순과 자가당착. 사극세가 지나치게 줄인 시험 범위 때문에 킬러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자신들 때문에 생긴 킬러 문제를 다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킬러 문제는 범위가 훨씬 넓었던 7차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나오지도 않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차 이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하하고 벡터가 포함된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킬러 특강 같은 기괴한 사교육 구조도 없었던 시대다. 그래 보세요. 오히려 얘네들이
기하하고 벡터를 없애면서 사교육이 더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교육 걱정은 세상이래요. 이 씨발년 놈들이. 당시엔 개념만으로 알아서 변별이 되었고 상대평가 문항수도 많아서 수능 전체에서 몇십 개를 틀려도 명문대 진학이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2022년 개정교과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범위를 더 줄이려고 노력 중이니 이쯤 되면 사극세가 머리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치질하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교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주의적 교육 철학을 갖고 있고 사교육을 줄이자는 태도와 모순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세요. 말씀드리듯이 수능 위주의 정시를 극도로 부정하거나 영향력을 낮추려고 온갖 아집을 부리지만 정작 이들이 주장과는 정반대로 사교육비 증가 추이는 수시와 학종 비율이 확대되면서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지금 수능 정시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시가 줄어들고 수시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 학종이 그 뭡니까 그 내신이 아니고 애시 몰라 하여튼 그래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요 수시하고 학종 비율을 확대시키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이게 나와 있대요. 그게 이제 증거로 나오는 게 2015년에 정시를 늘리니까 사교육비 증가폭이 감소했다지 않습니까? 그냥 정시를 늘리면 그냥 정시라는 게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때는 학력고사.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도 과거를 봤듯이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해요. 수신이 뭐니 해가지고 나라꼴 개판됐잖아. 수신이 뭐니 해가지고 뭐 나온 게 조국 사태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수시 때고 수시로 다 들어갔잖아. 개판 만들어놨잖아, 그래. 그런데 사교육 극진은 세상이라고 해놔놓고 자기들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개 씨발 빨갱이 년을 데려다가 달랜답시고 정말 정말 진짜 그 학력 저하를 부추기려는 행보다. 이들 때문에 교과 수준이 하향 평준화를 이루었다. 수학에서 기하 벡터 뭐 미분적분 다 빼고 사칙 연산만 그게 수학입니까? 그 산수지 산수.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요즘 애들이 논리가 없고 막 이 한 게 이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학을 여기서 말하듯이 아니 사칙 연산만 알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굳이 필요하냐? 아니 이 말도 그냥 단순히 뭐 맞는 말이 맞아요. 어차피 계산할 때 계산기 들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밖에 돼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논리력을 갖추려면 수학을 해야 돼요. 수학이 뭡니까?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수학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논리력이 갖춰져요. 수학을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 근데 사칙 연산만 해가지고 논리력이 안 생겨.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뭐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기계공학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계공학이 어쨌든 공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공학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 곳이 이제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어, 제가 그러니까 저기 군대 갔다 와 복무하고 의경부처 복무하고 갔다 왔다가 94년도에 제가 복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아, 도저히 공부가 안 되더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다시 95년도에 다시 복학을 했죠. 그래 이제 이때 2학년이었죠, 2학년. 그 2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인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력학. 뭐 동력학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인력학입니다. 어찌 보면 인력학이 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한 단원을 마치면 이제 뒤에 뭐 연습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과제를 내주거든요. 이거 풀어라고 교수가. 근데 제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모든 애들 그러니까 이제 저는 9일학번하고 제가 1년 휴학한 것 때문에 9일학번들하고 다녔거든요. 동기는 한 3명인가 있었고 90학번이. 그래 나머지 다른 모든 애들은 소위 말하는 요 연습 문제에 대한 그 답을 다 갖고 있었어요. 책자로.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다들 공부를 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죠, 암기를. 근데 저는 그거 안 했거든요. 제 힘으로 모든 연습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이제 일단 중간고사 때 4월 말쯤에 보지 않습니까? 4월 중순에. 어, 일단 그때 30점 만점으로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한, 열 몇 문제, 20문제 정도 나왔나?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풀었던 방식 그대로 문제를 쫙 풀었죠. 그 저는 이제 나오면서, 한 20점대 초반 정도 채서 한 20점에서 한 23점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죠. 그러고 이제 한 달쯤 지나선가 그 교수가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 그 연구실 앞에다가 딱 A4지를 출력해가지고 이제 딱 붙여놨죠. 그게 보니까 아니 일단 다들 성적이 엉망이야. 10점 넘는 애가 없어. 10점 넘는 애가 30점 만점에. 그 저는 한 이 정도 예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10점, 10 한 1, 2점 정도 되던가? 하여튼 너무 엄청나게 안 나왔어요. 점수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거의 10점 밑으로 다 받아놓으니까 애들이 다 놀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바로 점수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이상하니까 애들이 막 교수를 찾아갔나 봐요.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다 빠꾸 맞고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딱 이 상황에서도 일단 안 갔어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자꾸 가니까 일단 상황을 좀 보자 싶어가지고 그래 뭐 애들이 막 하여튼
제법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교수실에. 근데 단 한 놈도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나온 놈이 없었어. 그냥 깨갱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이 교수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 이때까지 저는 안 갔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중간고사 점수가 잘못됐다고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안 생기면 F를 주겠대요. 그 저는 또 고민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받은 점수가 중상 정도는 됐거든요. 중상 정도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고민을 좀 했죠. 아씨, 어차피 중상 정도 되는데 기말고사를 좀 잘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루 이틀 하다가 제 동기가 그때 이제 중에 한 놈이 이제 같이 이제 그때 뭐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했는데 동기도 막 이상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 둘이서 얘기를 좀 했죠. 야,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다 빠꾸 맞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교수가 직접 뭐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이 이상이 없으면 F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찾아갔죠. 손잡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지. 그 처음에 이제 동기 친구가 먼저 이제 저는 이제 교수실에 안 들어가고 뭐 문 밖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니 뭐 5분도 안 돼서 그냥 나오더라고. 그 조금 그런 표현을 하자면 A씨 하면서 그 이제 그냥 들어갔지. 뭐 이왕 왔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뭐 이제 내가 낸 이제 답안 아이고 내가 낸 답안지하고 그 이제 답안지를 쭉 보니까 뭐 동글뱅이 찍찍찍찍찍 뭐 동글뱅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 이제 원래 인력학이라는 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전기표라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소수점 뭐 5자리, 6자리 밑으로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표를 보고 뭡니까? 쉽게 말해 단순히 이 표에서 값을 찾아가지고 대입시켜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는 그런 문제들도 한두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교수하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교수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하고 내 답안지하고 비교를 해보더니 자기도 조금 갸웃갸웃해요. 아니 이제 쉽게 말해서 푸는 방식이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푸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데 답은 죄다 근사값으로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수학이나 물리는 정확하게 공식에 의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공학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그 전격 하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1050km 해가지고 뭐 15명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전격 하중이 그냥 간단하게 해서 1000kg이면 설계 하중은 요 곱하기 10배거든요. 그러니까 1000kg에 10배면 10,000kg 아닙니까? 10톤. 10톤이 10톤까지도 엘리베이터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곱하기 10 이게 안전계수거든요.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 전격 과정 1000kg라고 해가지고 1000kg에 맞춰서 만약에 설계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면 오래 못 버티잖아요. 내구성이 엉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계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공항에서는 정확하게 값을 내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연력학이라는 문화 자체가 어차피 전기표하고 이런 것들이 뭐 소수점 이하로 막 6자리, 7자리, 그리고 그 나오는 값들이 소수점 몇 자리에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 값이 1이다, 2다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차라는 게 오차라는 게 있거든요. 오차범위. 저는 지금도 그거는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도 갸웃갸웃 하더라고. 자기도 자꾸 이상하네.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근사값 자기가 원하는 답하고 거의 근사치로 나오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차 내라고 해서 이제 오차 내로 인정을 하고 맞다고 해줘도 될 정도로 답이 나오니까. 자기가 계속, 교수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물었죠. 아니, 교수님, 아니, 공학 문제 푸는데 푸는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냐고.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교수가 뭐라는 게 아니라 맞대. 하나밖에 없대요. 저는 지금도 수학이든 물리든 공학이든 푸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자연현상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딱 한 가지 방법이게 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해내는 게 공식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최적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이 뭐냐면은 이 어차피 문제를 풀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 그러면 이 단계를 각 과정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만 않으면 이거는 제대로 푼 게 맞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해요. 각 단계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느 순간에 모순이 생긴다, 논리적이지가 않다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답이 맞더라도 이건 틀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중간 과정이 논리지, 어느 순간에 한 부분에서 분명히 논리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 과정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물 흐르듯이 논리 전개가 명백하다 하면은 답이 예를 들어서 1.5가 나와야 되는데 1.4가 나왔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맞다고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제가 뭐 그렇다고 뭐 거기서 더 이상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저기 뭐야 점수를 매기는 교수가 씨발 그래 그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런데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한참을 싸우다가 교수가 또 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표에서 그냥 값을 하나 찾아가지고 대입만 시켜가지고 사칙 연산만 하면 되는데 이거 틀렸다고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왜 틀렸지? 그래서 저도 좀 이상했어.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그 시험 보거나 할 때 이 표에서 값을 찾아야 되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가 이 뭡니까 크기도 크고 소수점 한 6자리 7자리까지 막 내려가기 때문에 잘을 돼가지고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틀릴 리가 없어. 그런데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걸 왜 틀렸지? 그러니까 값을 찾아가지고 그냥 대입시켜가지고 그냥 이 사칙 연산만 하면 되는데 이걸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유심히 봤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일단 외웠지. 근데 나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외워가지고 인사하고 나왔죠. 그뭐 나오니까 친구는 가고 없더라고. 그때 아마 제 기억에도 한 30분 넘게 교수하고 씨바씨바 하면서 싸웠으니까. 그 이제 열람실에 가가지고 바로 이제 찾아봤죠. 그게 잘 돼가지고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내가 찾아가지고 계산한 게 맞아. 그래서 또 교수를 찾아갔지. 그러니까 처음에 또 보더니 왜 왔냐고 또 이제 뭡니까 그 상당히 불편한 어떤 그런 눈초리로 그 내가 보여주면서 자를 딱 대가지고 보였지. 이거 제가 한 게 맞는데요. 그 교수가 그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 막말로 그 아까 뭐 표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 문제만 가지고 이 풀이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는 거는 자기가 자기 방법이 아니니까 인정 못 해준다 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다 대놓고 제가 씨발저발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그래 이걸 하나 찾아냈죠. 교수가 채점 잘못한 거를 제가 하나 찾아냈죠. 씨발 그래 이걸로 미운 털 박혀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B 플러스 받았나? B 플러스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또 쓸데없이 제 자랑질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뭐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수능 그러니까 이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4층 연산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논리력을 갖추려면 기하, 벡터, 미분적분을 해야 논리력이 갖춰진다고요. 그 요즘 애들 논리력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씨발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 쌍년들이 어려운 걸 다 없앤 거야. 시험에서. 이젠 빨갱이들이잖아, 빨갱이들. 이런 년들을 데려다 놓고, 아이고, 학부모님. 정말 성질나네, 성질나. 이러니까, 토끼 형이 얼마나 지금, 천불이 나겠습니까? 겉으로 표현도 못하고, 이걸 치고 나가줘야 될 거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라, 씨발 것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아. 니들 특정 정치 세력하고 맞닿아 있는 거 알고 있다, 이 개 같은 년들아.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씨발. 그런데 이 빨갱이 년들을 데려다 놓고, 아무튼 그리고 오늘 펠로시가 대만을 찾았죠. 민주주의 위협받는 대만과 함께해야 양국 연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과 무슨 안 된다. 자유와 민주를 존중하는 약속을 이행하는 거다. 이게 보세요. 토끼 형이 계속 말했던 게 뭡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이 딱 움직임이 딱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산 이전할 때 왜 용산으로 이전하는지.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제 제 첫 페이지 홈 꾸미면서 대문에다 딱 걸어놨잖아요. 용산 이전의 역사적 의미.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저녁에 왔나 보죠. 저는 김진표하고 이제 회담을 한다는데
토끼 형은 지금 휴가니까 뭐 만나진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 펠로시 대만행에 더 불붙은 미중 갈등, 한 외교에도 부담. 대만 방문 후 방한, 영내 진영구도 굳어질수록 제약 요인 커져.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 등 진영 구도가 굳어질수록 한국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진다. 아니, 보세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딱 한 그대로잖아요. 지금 이걸로 지금 굳히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가 아니고 이 대결 구조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토, 유럽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이거는 독재, 억압, 가치를 공유하는 더 이상 중국에 기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유민주와 독재 세력과 이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딱 확고한 그거잖아요. 딱 움직임이잖아요. 그 용산 이전 청와대 9.6의 역사 경복궁 4대 외교의 역사를 청산하고 수천 년의 4대 외교 4대를 청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해양 세력과 손을 잡고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 제가 얘기했던 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 지금 뭐 중국이 지랄하고 있다고 하나 막 하잖아요. 뭐 육해공이 집결하고 막 이제 실사기 훈련을 하고 다 허세예요, 허세.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기들은. 부담될 거 전혀 없고요. 제 예상대로 그대로 가잖아요. 펠로시가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도 가치 대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독재, 민주주의, 진영. 청와대, 독재의 상징, 용산, 민주주의의 상징. 그런데 이 족속들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안 맞아. 이게 맞아. 이 족속들, 이 족속들은 이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데 토끼 형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 다 뚫어낼 거라고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뚫어가지고 그래 이거를 시스템으로 정착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불안정할 거라는 거. 이 족속들의 특성상 그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죠. 아니 끊임없이 우리 토끼 형이나 한동훈이 뭐 이런 인물들이 계속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보세요. 저 씨발 치매 걸린 노친네가 나오잖아. 근데 미국은 시스템이 아직도 건재하니까 저 씨발 치매 걸린 할배가 나와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 족속들의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한 정도가 아니잖아. 제가 항상 그래도 버리지야 버리지. 그러니까 북한에 보세요.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감석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다.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엄청나게 대결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지금 이 중국은 상당히 궁지로 지금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명해요. 겉으로는 지금 크게 드러나는 게 없는데 너무 과감하잖아요. 우리 토끼형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행보가 상당히 아주 지금 좀 과격하다고 할 정도로 행보가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거라 생각 드세요. 국내에서 우리 저기 토끼 형한테 맨날 뭐 초짜니 뭐 그 서리건 정책이니 뭐 그런 것들이 그 새끼들이 기득권 새끼들이 자기들 기득권 내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겉으로 보이기에 만약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밀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는 지금 위기가 닥쳐왔다고 느끼지만 겉으로나마 뻗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도 과감하게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 지금의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거죠. 바로 토끼형. 확실한 미국, 일본, 유럽, 자유민주주의 편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는 지난 정부 때만 되돌아봐도 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문재인이 그 빨갱이 새끼들이 어정쩡하게 중국을 물고 빨고 북한을 물고 빨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 일본이 뭐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할 수가 없었지. 속마음은 쳐죽이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전혀 색다른 정말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서 확실한 자유민주주의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국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은 갈수록 지금 궁지로 몰려가고 있고. 그런데 나라 꼬라지는 내부에서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죠. 자, 역시 또 마무리. 뭐 똑같습니다. 기득권 지금 뭐 교육이고 뭐 유통이고 뭐 치안이고 뭐 정치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의 기득권들이 발호라고 합니까? 발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피어날 때 그랬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에 솔직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지였잖아요, 백지.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전쟁 끝나고 한 10년 동안 조금 항치이 돼 있다 하더라도 쿠데타였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갈아엎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칠도 별로 없어.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박정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었다고요. 이게 뭔지 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지우개도 필요 없었고 그냥 그리면 됐었어. 근데 지금은 이러고 나서 지금 60년 지났잖아요. 60년. 그러면서 너무도 빼곡히 빈틈없이 또 너무도 두껍게 항칠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항칠되어 있는 이게 기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우고 새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들이 안 돼. 나는 지워질 수 없어. 반항하고 있는 딱 그 시점이잖아요. 아니 이게 제가 뭐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니 비유를 해도 정확하게 딱 들어맞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한 5달, 6달 전에 했을 거예요. 지금 딱 이 상황이잖아요. 제가 진짜 정확하게 지금 제, 제, 제 판단, 제 분석 가장 정확한 게 맞아요. 이거를 그나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지우려면 처음에 우리 토끼 형이 앉히려고 했던 장관들이 그대로 다 앉았어야 됐어. 그런데 결국에는 교육, 보건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서 2명이 낙마하는 바람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꼽았던 이 시장년이 다 말아쳐먹고 있네. 지우려고 딱 지우개를 딱 들었는데 이 항실되어 있는 이것들이 지우개를 딱 드는 걸 보고 으악! 안돼 이 몇 마디에 그만 쫄아가지고 폐기할 수도 있다고. 지우개 치울 수도 있다고. 이런 한심한 년. 지금 국내 상황은 이거 아닙니까? 해외 상황은 뭐 똑같죠?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딱 지금 몇 명 안 되잖아, 씨발. 한동훈, 이상민, 뭐 그 외에 내각의 인물들, 외교, 통일, 국방, 유튜브로는 나, 김갑수 빨갱이, 서민 빨갱이, 이거 대 우리나라 적폐 세력들하고 여기다가 미국, 일본, 유럽, 대만도 좀 치줄까? 여기다가 우리나라 적폐 세력에다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 구도잖아요. 그래 제가 마지막으로 이 김갑수 할배가 이제 그 다대표님이 뭐라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도저히 분석을 못 하겠대요.
근데 저는 분석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언론이 맨날 그렇게 물고 싶고 뜯는데 씨발 지지율 오를 수가 있나. 근데 저도 처음에 아니 이게 왜 분석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 김갑수 할배가 왜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걸 분석을 못할까? 맨날 며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왜 이 김갑수 할배가 지지율 떨어지는 걸 분석을 못하느냐?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아마 김갑수 뭐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신 분들이면 아마 제 말이 아마 수긍이 갈 거예요. 이 원래 김갑수 할배가 친중 친북이잖아요. 전형적인 빨갱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선을 위대한 나라라고 위대한 왕조 뭐 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다 치면 위대한 왕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까지는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을 거거든요. 이거 두 개는 지금 많이 깨졌는데 쉽게 말해서 국뽕이죠. 조선은 위대했다. 이러다 보면 이게 근본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저는 개돼지 버러지라고 하잖아요. 제가 개돼지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을 제가 보기에 김갑수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조선을 위대하게 보고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고 뛰어나다는 그게 본질적으로 박혀 있다 보니까 저는 개돼지 버러지라고 분석을 하는데 김갑수는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저는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분석이 안 될 수가 없잖아. 아니 그 저기 종편을 조금만 뒤다보고 있으면 누가 봐도 안 오르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언론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물고 싶고 뜯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거는 그렇게 물고 싶고 뜯어도 우리 민족은 그런 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냐.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확실히 좀 저보다 훨씬 좀 더 많이 늙은 게 원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70, 70이 넘진 않았을 건데 아무튼 60대 후반쯤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많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토끼형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게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거는 의외로 실질보다 이 족속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지는지가 분석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을 거예요, 제 분석이. 원래 이 양반 스타일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고 지금 머리 기분 바탕에 깔고 있거든요. 위대한 게 없는데.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아마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아.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지는지.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